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조 바이든에 대한 김정은의 언급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오늘도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고 미국 외교 정책에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으며 동맹국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이란도 원할 것이라면서 이란과 협상할 가능성을 말했지만 이란은 북한과 똑같은 말을 미국에 던졌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협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보는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 중국, 일본, 이란, 북한 등 거의 모든 국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한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 팔겠다고 약속했던 건축자재 회사 주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잭 베조스의 외도로 최근 이혼한 맥킨지 베조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가 너무 불균형적이라고 말하면서 재산의 반을 자선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돈을 가장 적게 버는 사람 50%에 속하는 미국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전체 미국 자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의회 선거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주요 관점은 선거 참여도가 무척 높았다는 것과 결국 유럽연합을 지지하느냐, 각자 나라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미국의 국제뉴스, 탑뉴스는 여전히 아직 일본에서 워싱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동안 일본을 방문하면서 시작은 편안하고 좋았죠. 골프도 치고 수모 레슬링도 관람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의 새로운 그 왕을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호스트인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 내지는 지금 북한의 마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가장 쉽고 좀 분명하게 해설이라고 할까요? 읽어주는 사람이 조셉 윤 전 국무부의 대북 특별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단거리이긴 하지만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은 것 자체, 단거리라도 미국에게는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보다도 가까운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의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초대를 했는데 같이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한 거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분명히 단거리 미사일 발사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엔의 결의안 위반이다. 존 볼튼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뒤집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거리라 할지라도 이 동맹국에 대해서 해야지 될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나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동맹국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겠다. 내 이익만 챙기겠다. 장거리가 아니라면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조셉 윤 전 국무부의 대북 특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n with short-range missile tests, they are very big threats to Japan. And for President Trump to go into Tokyo to say that he's not bothered what our allies, perhaps the closest ally we have in all over the world, has to say about their own security, I believe is at best insensitive and it is bit tone deaf. 네. 그리고는 이제 존 볼튼이
역시 아베 신조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것을 뒤집고 말로도 뒤집었고 트윗으로도 뒤집었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마이 피플 가운데 누구는 상관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니다. 김정은은 그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꼭 존 볼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스티브 비건 자신이 전에 스티브 비건의 일을 했었잖아요. 조셉 윤 씨의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믿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도 2년이 넘어가면서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대통령과 담판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그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 일본에서의 기자회견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This is tremendous problem not only for Bolton but for the U.S. Foreign Policy Administration. Whether you are Mike Pompeo or my successor in State Department, Steve Biegun, this is a huge problem that you have tremendous, huge problem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빅보스가 예를 들어서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스가 그 다음날 확 뒤집은 것은 꼭 북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란,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무엇 하는가 보스가 다음날 뒤집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볼튼이나 폼페오나 스티브 비건이 그 다음날 보스가 얘기한 다음에 그야말로 쭈그러들어서 보스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정책 신뢰도에 너무너무 나쁘다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조셉 윤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테러리즘에 있어서의 분석가인 필 머드 씨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미국 사람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들어보신 것처럼 김정은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김정은이 조 바이든을 low IQ라고 얘기한 것, IQ가 낮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사이클이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트윗을 자주 하고 있지만 슬리피 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김정은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saw polling that showed Joe Biden possibly beating him in a general election. He's been just completely focused on Joe Biden in tweet after tweet after tweet. And this has been, as you point out, great news for Joe Biden. 오히려 조 바이든에게 great news라고 얘기를 하죠. 리사 렐러라는 뉴욕타임스의 미국 전국 네이션을 커버하는 기자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 바이든은 해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상의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한 독재자고 잔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 내가 동의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 바이든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음성이 있으니까요.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He's going into an election cycle where he doesn't think he can afford, that is President Trump, to say that the talks with North Korea aren't going anywhere. So if I'm the North Koreans, I'm saying, what's the incentive to show up at the table? The president's going to say we're doing fine anyway.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are sitting pretty nicely right now.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필 머드 씨도 말을 했지만 노스코리아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선거 사이클이 아니니까 노스코리아는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위치일 수도 있고 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근에는 뭐 영어로 말하는 그 미국 사람들 전문가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한국이나 북한 탈북자 가운데서 가장 많이 그 인용하는 그런 사람 말이 태영호 전 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입니다. 아마 어디였죠? 오슬로의 그 프리덤 포럼이라고 해서 노르웨이 그 수도에서 매년 열리는 그 탈북자들 그리고 인권 그 운동가들의 컨퍼런스에서 태영호 씨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조 바이든에 관한 것 그리고 또 그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리고 괜찮다. 김정은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한 그 태영호 공사의 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걱정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로서만 김정은에게 김정은 위원장도 아첨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로 알면서 아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적어도 깨지 않게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협상은 단거리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본 상관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만 발사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안다는 거죠.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 핵 테스트를 확실하게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뭐 북한의 군사력을 좀 써볼까 하는 카드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항상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단추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회담 자체가 뭐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좋기는 했지만 타임테이블이라든가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개방 아주 좋은 뭐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으로서 그다지 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은 오케이지만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이 들어갈 때는 보다 많이 개방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김정은을 지금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걸 쫙 오픈을 하면은 김씨 패밀리가 지난 70년 동안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딱 불이 붙으면 김씨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접적인 많은 돈과 그에 따르는 개방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북한 사람들이 완전히 세계를 알고 김정은 일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 태영호 공사 말로는 그것도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뭐 DVD 플레이어라든가 DVD라든가 한국 영화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문명을 북한에 들여보내서 스스로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최선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은 여러 면에서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으로서 플러스가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라는 체제 국가 또 정권이 세계와 오버랩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북한이 처음으로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스키인데 이게 이제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고 미국의 이제 잡지 포브스도 같이 보도를 했는데 병을 보니까요. 검은 레이블도 있고 빨간색 레이블도 있는데 검은색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몇 도인가요? 뭐 아무튼 40도에서
또 43도가 빨간색, 그리고 45도는 아직 개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병을 딱 보니까 딱 누구라도 그 병을 보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든 안 마시는 사람이든 조니 워커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진 그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조니 워커를 그대로 흉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조선 말을 지키기를 잘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술 이렇게 써 있어요. 술. 그리고 그 아래는 작은 글씨로 3.1포 특산물 공장 630ml군요. 이렇게 이제 그 북한에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혀 숙취가 없는 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13가지 미네랄을 첨가했는데 그 가운데 8가지는 정말로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가운데서도 절대로 뭐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북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지금 해외에서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뭔가 점점 그 일상 속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북한이 다가오는 거죠.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아무튼 최근에 북한이 많이 원하던 정권이 북한 정권이 원치 않던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모델, 뭐 10개도 넘는 모델을 다 봤더니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는 사람이 분석을 한 결과 현재로서는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뉴욕타임스의 그 카자르라고 해서 스티븐 그 레트너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재무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요. 그 모델을 예일 대학교의 교수 레이 페어의 모델 그리고 뭐 무디스의 그 분석팀에 있는 경제 전문가 마크 젠드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도.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 마크로리틱스라는 곳에 도널드 러스킨 이 세 사람의 경제 모델을 쭉 그 분석을 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그 무디스의 그 마크 젠드 씨 같은 경우는 12가지 모델을 쭉 그 분석을 했고요. 뭐 등등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미국의 뭐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밖에 이제 더 어찌 보면 어떤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재임하느냐 하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재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지금 11월이니까 현재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네요. 5월이 다 갔네요. 메이가. 네,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22명인가요? 23명인가요?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까지 합쳐서 그만큼 많이 예비선거에 나왔는데 본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겨루면은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사람이 조 바이든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이겨야지 되는데 그래서 조 바이든을 계속 때리기를 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도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IQ가 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김정은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이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국내 경제는 사실 그 경제에 좋은 것만큼 많이 누리지는 못하는데 선거철에는 그게 많이 누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선거할 때는 보면은 문제는 경제야. 힐러리 클린턴이 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경제잖아요. 백인
시골에 살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것을 제시해주지 못했고 그 당시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경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을 내놔야지 된다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쪽 지역을 방문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경제가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처리되면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밖에는 국제 문제에 너무 지금 그 여기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여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평화로 가려는 그 길을 이미 놓아진 곳을 또 다 그 길을 부수고 다시 또 뭐 불붙자 하고 그러다가 또 대화할 수 있다고도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과 정말로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이란도 실제로는 원치 않는다고 하고 미국도 안 원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리저리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이란에서 이번에는 단단한 얘기를 내놨는데 그게 북한에서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와 대화를 하자고 어림없는 소리지 미국이 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어프로치와 비헤이비어를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미국과 어떤 또 다른 협상을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이란 정부 측에서 내놓은 그런 그 이란의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미국이 먼저 그 2015년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을 깨버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란이 조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는 뭐 그럼 우리도 부분적으로 깨지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깨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핵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란에 1,500명의 미군을 보낸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죠. 긴장은 높아졌는데 긴장 높여놓고는 또 뭐 함대 같은 거 다 보내놓고 이제 도착할 때가 됐을까요? 다음 주쯤이면 도착을 할까요? 그래 놓고는 협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전략 같은 것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두 가지예요. 국내적으로는 커버업 하는 것. 지난 주말에 그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라는 아주 톡톡 쏘는 좀 어떤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라는 지적을 받는 그 칼럼니스트 머린 다우드가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뭔가를 숨기고 감추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 감추고 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의 아주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예비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소방관이 돼서 불을 끄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내는 방화범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란 이 문제도 항상 얘기해왔던 게 이란과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한다. 해서 처음에는 이란이 조금 움찔하더니 그래? 제재? 그래 해봐 하더니 이제는 미국과 안 하겠다. 북한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일본에서도 이번에 그 또 하나 특히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달랐던 것이 북한에 관한 입장이 달랐고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에 이란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접촉을 했다고 하고 다음 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서 미국과의 어떤 또 다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럴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이란에서 오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일 의존도가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7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미국에 뭔가 양보를 한다 싶으면 크게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자동차 수출이 경제에 큰 획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다던가 하면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선거 끝날 때까지 이 정도는 서로 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일본과 동시에 무역 전쟁을 하면은 그 본인에게 마이너스라는 것 아니까요. 대신에 뭐 미국 그 F-35 전투기를 100대를 사준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을 했다고 하던가요. 어느 동맹국보다 많이 사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미 또 그 무역 그 미국에 대한 흑자는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일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치고 뭐 수모 레슬링 보고 했다 하더라도 친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서로 잘 어울리고 친구는 친구인데 이슈 국제 정책에 딱 오면은 그 이슈에 있어서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꼭 트럼프 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일본에 갔었을 때 마찬가지이긴 한데 축하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온갖 세레모니즈들이 끝나고 나면은 전략적으로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이란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는 이미 중국과도 어느 정도 다리를 놔서 친해지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도 지금 그 일본과의 무역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숙제고요. 그리고는 그 중국의 경우는 뭐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을 하면은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 어느 정도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는 그보다는 더 걱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경제대국 1위와 2위 가운데 새로운 냉전이요. 신냉전이 된다면은 과거에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일 때 굉장히 삼엄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그 에너지와 돈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왜 살아가면서 또 그 국민 대 국민이 아주 그 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되는가.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 시대를 맞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을 포함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쓰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 2017년도에 188억 달러, 거의 이제 190억 달러를 사람들이 그 유학생들, 학비 이런 거 다 빼고 관광객들이 쓴 돈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의 12%입니다. 세계에서 몇 개국에서 미국에 오겠어요? 뭐 100개국, 200개국이 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12% 돈을 써주고 가는데 이게 이제 관광객이 뭐 일단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아직도 많긴 합니다. 29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2017년에 비해서 5.7%가 줄어들었답니다. 이후에 전부가 물론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은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그 중국에서의 좀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좀 중국에서 가까운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고 아니면 아예 미국 이제 많이 와본 사람도 있고 오지는 않았어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이국적인 데를 간다던가 이런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베이징과 미국이 서로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여행 가면 조심해야지 된다. 미국은 총이 있어서 정말로 그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강도 뭐 무지무지 많고 또 아파봐라 갑자기 여행지에서 의료 비용 때문에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중국 정부가 경고를 했고 뭐 미국도 중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중국 관광객이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뭐 뉴욕은 더 하겠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투자라든가 미국의 집을 사고 하는 것을 중국 정부의 어떤 그 타이트하게 조인다고 할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미국처럼 자유가 아니라 공산주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경제가 조금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무역에서 그렇고
무역에서 미국도 손해보는 게 있고, 뭐 중국도 손해보는 게 있고, 관광에 있어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요. 물론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갈 때, 신냉전 시대까지 접어든다고 할 때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세계에서 평화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 아래 계속 분란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로 인해서 플러스로 쫙쫙쫙쫙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 일본, 이란, 북한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그 밖에 또 뭐 팔레스타인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위가 다시 그 중동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그 회의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좋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를 지지해주는 발언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물론 팔레스타인이 원해서 뭔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 같은 그 행사에 이벤트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서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팔레스타인에게는 승리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필요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북한을 봐주고 뭐 또 필요하면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일본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왜냐하면 아베 신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로 미국 언론이 저 사람 지나쳐 미국 사람도 아닌데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알지만 아부도 커트라인이 있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아베 신조는 다 지금 다리를 끊지 않고 있어요. 끊어졌던 다리도 다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시진핑과도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만 주변 국가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이렇게 나홀로로 가고 있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것을 계속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플러스가 되겠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그 이른 판단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요. 부자 여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버는지도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 한 사람은 쓰는 거고 한 사람은 버는 건가요? 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미국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전신에 일리노이주의 그 노동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일레인 차오 아래서 그 부시 때 일하다가 일리노이주의 노동부 장관이 됐고 일레인 차오는 이제 전국으로 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교통부 장관이죠. 남편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미국에 왔는데 굉장히 그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그 유명한 그 포머스트 그룹이라고 이제 주요 그 쇼핑 회사의 창업자인데 그래서 돈도 많고 아무튼 뭐 사립학교 좋은 학교 다니고 하버드 대학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만 태생으로 남편은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부인은 교통부 장관을 지냈는데 교통부 장관을 하기 전에 어떤 선서를 했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건축자재 회사의 주식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볼칸 머테리얼 컴퍼니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통부의 윤리 규정. 교통부는 기간 산업하고 뭐 다리를 놓고 길을 놓고 뭐 이런 것 하는 곳이잖아요.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팔겠다 했을 때와 지금의 그 가치, 그 다음 해인 2019년 올해죠. 가치가 13%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13%가 늘어났는데 미국이 이런 거 잘 따지잖아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또 교통부에 그 물어보고 하면 교통부 대변인이 있고 교통부 내부에 또 윤리 기준이 있고 하는데 말이 조금 달라요. 그 윤리부서에서는 뭐 이해상충과 상관이 없다. 그 회사 자체의 회사의 이사회에서 뭔가 이 주식급 하는 것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도 교통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해상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변인은 그 교통부의 대변인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워낙에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식의 가치가 저는 돈 없으면서 하도 큰 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회사 주식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 40만 달러 정도 갖고 있고 한 뭐 1년 못 되는 사이에 4만 달러를 벌었다. 그 왜 판다고 서약을 하고 팔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고요.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더군다나 찌질하게 아주 갑부집 딸이 그렇게 찌질하게 굴면 야단 맞아도 돼요. 네, 누구든지 야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송인으로서가 아니라도. 그리고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창업자고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고 그리고 아주 무슨 뭐 텍스팅 등등으로 인해서 외도하고 이런 것 알려주고 바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그 부인인 그 맥킨지 베조스가 이 남편과 이혼을 함으로써 뭐 위자료 받고 해서 자산이 366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트 자산이에요. 그로스가 아니라 네트 자산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나의 네트 자산 366억 달러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giving the pledge라고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같이 하는 세계 부자들이 기부하는 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던 뭐 아니면 뭐 내가 죽고 나서던 그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밖에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미 서약을 했잖아요. 해서 이 여성이 하는 얘기는 나는 너무 불균형하게 균형에 맞지 않게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어떤 형태로 돈을 갖게 됐던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은 내가 사회에 기부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부자인 여성이 된 거예요. 제프 베조스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받으면서 합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돼서 돈을 이렇게 쓰니까 괜찮긴 하네요. 제프 베조스는 내 돈 내놓는다 이런 서약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9명이 가진 자산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인 그 맥킨지 베조스와 함께 내놓겠다는 사람 대부분이 새로운 신산업의 창업자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왓츠앱의 그 코파운더인 브라이언 액션이라든가 이 사람도 그 네트 자산이 한 40억 달러 정도는 되고요. 아주 제가 쉽게 말하네요. 그리고 사진 많이 올리고 하는 그 핀테레스트의 코파운더인 폴 그 스시아라도 반 내놓겠다고 했고 오늘 19명이 이렇게 그 자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세계 큰 부자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20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돈 못 버는 사람 50%.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1.3% 전체 부의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뭐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탑 1%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제프 베조스와 이혼한 맥킨지 베조스가 내가 갖고 있는 부는 너무 불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일레인 차오와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인 맥킨지 베조스의 돈에 관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점 찍어보는 확인해보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 유럽연합 의회가 선거를 치렀는데 중도는 힘을 잃었고요. 극좌나 극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있어서 이런 그 저를 포함한 뉴스 보도에
있어서 완전한 극우나 극좌가 아니면 요즘 설당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고 극우가 뭐 의석을 플러스를 하긴 했지만 예상만큼 많이는 아니었고 반면에 극좌도 좀 어느 정도 그 의석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 뭐 그린이 좀 아주 그 크게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이 그린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 사이에 이 유럽연합 의회의 선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해서 51% 투표율이었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억 명 정도가 미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국내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뭐 이민자는 받으면 안 돼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 밖에도 유럽연합이 같이 가야지 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만 생각을 하면서 국수주의로 가야지 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그 다잡음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연합 정권을 만들어 가느냐 못 가느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영국에서도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그 새로운 당이 그런 당이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또 뭐 프랑스에서는 또 아주 우파가 성공을 했지만 지난번 선거 때보다 많았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분열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서로 그 연합을 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연합이 같이 가면서 더 강해질 것인가 아닌가가 달려 있다. 뭐 이 정도의 그림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발생한 그 칼부림 그 사건은 지금 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은 겁니다. 학생 뭐 성인 뭐 버스 정류장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막 휘둘러서 50대의 남자가 뭐 적어도 3명이 숨지고 뭐 20명이 다치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자해해서 숨져버렸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요. 카톨릭 스쿨로 가는 전부 소녀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총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상자가 적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워낙에 총기 소지에 대한 그 법이 강했기 때문에요. 저는 어제 극한 직업이라는 그 한국 영화를 뒤늦게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마 제가 이럴 줄 알았다면 안 봤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칼로 여성이 누군가가 여성이었나요? 여성이죠. 남자의 다리에 탁 상해를 너무 무섭긴 했는데 아무튼 이 도쿄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이 19개의 그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물관 또 뭐죠? 동물원 등등에서 역사가 173년이거든요.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로니 번치 3세가 총괄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변화는 하네요. 미국이 아주 오랜 동안 뭐 큐레이터부터 시작해서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토리, 뭐 뮤지엄 이런 것 같은 거 만든 사람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